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자,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36회차 승무패 일부 시간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3초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36회차 승무패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 대상 경기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매치업이고요. 슬로베니아는 지난 주중 아르메니아전에서 수렁에 빠진 케크 감독을 일리치치 선수가 건져낸 게임이라고 보여지죠. 자, 공격 전술의 AB 옵션이 지나치게 왼쪽으로 지우친다는 겨울인생의 말을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디네스의 로브리치를 오른쪽에서 공격형 미들 카드로 들이대는 변화를 가져갔던 후반 중반부터 해답을 찾은 듯 그렇게 보였던 슬로베니아였습니다. 슬로베니아 프로바리가 선두죠. 프로바리가 선두를 수승하고 있는 마리보르의 중원에서 선수 생활의 말년을 정리하고 있는 일리치치를 포워드라인으로 올려가지고 피니셔를 맡겨보는 실험적인 스위치 포메이션 대박이었습니다. 자, 일리치치는 결승골로 화답을 했고요. 슬로베니아의 마티아치 케크 감독의 머릿속에는 유로 본선에서 가동할 좌우 측면과 중앙의 AB 옵션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1대1 동점이던 59분에 일리치치를 중앙으로 박지 않았다면 슬로베니아의 승리 소식은 자국 매스컴의 상단을 도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는 겨울인생이고요. 주중 경기를 유로 본선 스쿼드의 AB 옵션을 정리하는 무대로 활용을 했던 케크 감독. 자, 주말 불가리아전에서는 무엇 할 것 같으십니까? 자, 불가리아전은 이제 팀 전술을 점검해보고 ABC 전술을 확정해야겠죠. 덴마크, 잉글랜드, 세르비아와 C조를 편성하고 있는 슬로베니아는 그 불가리아를 상대로 세르비아전을 겨냥한 4-2-3-1 포메이션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아마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의 포메이션처럼 더블 포워드를 가용하는 팀을 상대로 그닥 재미를 보지 못했던 슬로베니아는 덴마크보다 잉글랜드와 세르비아를 타겟으로 조3위 수성을 계획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아우라가 뛰어난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4-4-2라든지 4-3-3 포메가 주전술인 덴마크보다는 투볼란치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는 잉글랜드와 세르비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인 성향의 라인 간의 간격이 좁은 잉글랜드의 4-2-3-1보다 헬프 디펜스 성향이 강한 세르비아의 4-2-3-1을 1승의 타켓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케크 감독의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세르비아의 더블 볼란치를 고립시킬 수만 있다면 세르비아는 측면 윙어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가 내리게 되는 포미들의 스위치 포메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라인 간의 간격은 벌어지고 이때가 바로 슬로베니아 쇼타임으로는 안승맞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불가리아전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를 경기 초반부터 보여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든 스쿼드의 옵션을 점검하는 무대가 아닌 전술적으로 마무리 학습을 가져가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는 비장할 것으로 가늠이 됩니다. 자, 파이널의 결과까지 요구하는 슬로베니아 벤치를 전망해 보겠지만 팀의 뎁스가 두터운 슬로베니아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여모를 부상자의 출몰에 관여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케크 감독이 과연 AB 라인업들에게 사생결단, 인파이트한 움직임을 주문할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피파 랭킹의 숫자만 달리할 뿐 슬로베니아와 또 불가리아가 그라운드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나 퀄리티에서 대동소이한 부분은 불가리아의 선전에도 경우의 수를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매치업으로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무승부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승무로 가져갈지 무패로 가져갈지 좀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승무패 모든 구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는 경기라는 판단이 있으면 쓸데없는 돈질보다 무승부 단통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8번 경기와 9번 경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결과를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스웨덴과 세르비아의 매치업이고요. 9번 경기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일전입니다. 자, 8, 9번은 비슷한 맥락에서 배팅 구간을 설정해 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7번 경기를 무승부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시놉시스를 쓴다면 8번과 9번 경기는 승과 패로 가를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7, 8, 9번 경기를 승 하나, 무 하나, 패 하나로 한 세트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식 하나 없이 7, 8, 9번 세 경기를 세팅할 수가 있겠죠. 자, 설사 다른 조합으로 하나 더 이렇게 보험 배팅을 하더라도 세 경기를 하나의 경우의 수만 추가해서 조합 배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경기를 새까맣게 치라는 돈질보다는 금전적으로 13.5분의 1을 투자하고도 그만큼의 위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 경기를 무승부로 일단 그런 시놉시스를 먼저 선다고 가정을 하면 8번과 9번은 당연하게 승과 패로 나뉘게지겠죠. 아니면은 뭐 7번을 승과 패로 간다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짧은 짝대기, 자 7번 경기의 무승부 구간이 굉장히 짧은 짝대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독식에 관련된 승무패 루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회차처럼, 그러니까 35회차처럼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참가의 의미가 있는 그런 승무패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2등, 3등, 4등을 해도 정말 몇 천만 원의 그 적중금이 수령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마킹이 뭐 정답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인생이 베팅하는 루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 8, 9번을 묶어서 베팅하는 입장에서 7번 경기를 만약에 무승부로 가정을 한다면은 8번과 9번은 승과 패, 패와 승,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베팅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만큼 이 승무패 세 경기를 다 치라면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적중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27가지 경우의 수를 베팅했는데 세 경기 모두 그래프가 가장 긴 쪽으로 다 나온다면, 짝대기가 가장 긴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27배의 돈을 투자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가장 짧은 짝대기를 선택을 해놓고 나머지 두 경기를 승과 패로 나누게 되는 그런 뭐 자주 사용을 하던 그런 루틴인데, 이번에는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 9번 매치업의 네 팀에 관해서는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듣는 것보다 빨리빨리 보는 걸 선호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대다수시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았습니다. 자, 8, 9번 경기는 승무패에서 자주 출몰하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결과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7번 경기를 무승부 단통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8번과 9번은 승과 패, 패와 승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내가 2,000원을 가게 되면은 4,000원이 되겠죠. 어차피 저는 4,000원 정도 베팅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더라도 8,000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그런 8,000원 복식,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8, 9번 두 경기 네 팀의 좀 더 상세한 경기력에 관해서는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 깊이 있는 해설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을 단통 무승부로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 8, 9번의 선택은 8번 패, 9번 승, 8번 승, 9번 패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미련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10번 대상 경기 몰도바 키퍼로스 매치업입니다. 신압으로 유럽 축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몰도바는요, 헤이렌베인의 양발잡이 스트라이크죠. 니콜라이스쿠의 골이 반드시 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홈 경기이니만큼 니콜라이스쿠의 왼발 오른발 어느 쪽에서든 한 골은 박을 것 같은 느낌. 자, 니콜라이스쿠는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잡이고 물론 손흥민 선수처럼 월드클래스는 아니지만 헤이렌베인의 경기를 보면요, 왜 몰도바의 니콜라이스쿠가 주력 자원으로 그 포워드 라인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그 좁은 공간에서 한 번 더 꺾지 않고 자신의 주력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페인팅을 사용하지 않고 곧장 슈팅을 슈팅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니콜라이스쿠의 그 활용도는 몰도바에서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홈 경기니만큼 아무래도 니콜라이스쿠의 그 퍼포먼스는 좀 더 강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선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미들라인에서 세컨 피니시에 집중할 것 같은 루마니아 볼룬타리의 라타 선수도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 몰도바입니다. 라타 선수는 굉장히 그렇게 노장은 아니지만 몰도바의 단골 국대, 그러니까 현재 몰도바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타 선수의
볼런터리 파트너였다가 올해부터는 스위스 슈퍼리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다마스칸이 소집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마스칸이 만약에 포함됐다면은 미들라인의 그런 조직력 이런 부분까지 몰도바에게 더 시너지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카르파티 2, 3선의 멀티 포지셔너죠. 바보글로의 선전도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중앙 3선에 위치하면서도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격 전환 시에 기여도가 굉장히 큰 선수죠.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골을 생산하고 있고 왜 세비야의 아쿠냐 선수처럼, 그리고 라리가의 어떤 선수를 에스쿠데로 선수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수비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바보글로 선수도 몰도바에 아마 이번에 소집 명단에 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변방 리그지만 주전 자원으로서 굉장히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현 시각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에서 몰도바의 경기력의 상승에 굉장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라타 선수를 제외하고는 25살 동갑내기들이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몰도바는 유럽 예선 홈에서는 체코와 비기고 폴란드는 잡아냈죠. 폴란드에게 승리를 거두는데 1대0 승리, 이런 부분들은 뽀록 승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3대2 골을 넣고 승리를 실점을 하면서도 따라잡고 승리를 거두는 이런 부분들은 몰도바가 홈에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폴란드를 잡고 체코와 비기는 등 홈에서 많은 기염을 토하면서 북유럽 팀을 상대로 해서도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가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북유럽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몰도바 경기는 사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몰도바는 홈의 이점을 정말 잘 사용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가 자신들의 이웃 나라들이 몰도바에 가서 왜 패하고 오는지 이번에 가서 또 실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키프로스는 스웨덴 알스벤스칸 리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피타스와 살레르니타나의 카스타노스. 자, 카스타노스는 글쎄 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카스타노스가 그렇게 노장축에 들어가는 선수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쳐봐야 20대 후반 이제 막 갓 들어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포워드 라인에 카스타노스가 가져다 줄 그런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시너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키프로스는 피타스 그리고 카스타노스 이 두 선수가 진격할 포워드 라인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카스타노스가 합류하지 않았다면은 헤이렌벤에서 키우고 있는 잘생긴 어린 왕자죠.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 선수. 로이저우의 깜짝 선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도 최근에 A매치들을 보면 로이저우 선수를 굉장히 많이 중용을 하는 편인데 미래 키프로스의 어떤 주장감으로 손색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갓 20대를 넘긴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자, 키프로스는 이번 주말 A매치에서 좀 실험적인 포메이션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몰도바는 홈에서 벌이는 축제 형식으로 임할 것 같고, 순리대로 선택한다면 몰도바가 신성을 거두는 그림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토는 가장 높은 배당 구간으로 배팅을 할 거고요. 독식 1등으로 가문의 부활을 꿈꾸시는 유저분들께는 가장 짧은 짝대기를 추천드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말씀드리냐면은 순리대로 간다면은 몰도바의 승리, 그리고 프로토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높은 배당이 좋겠죠. 승무패 어느 구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구간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독식 1등, 나는 떨어져도 독식 1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유저분들께서는 키프로스의 아주 짧은 작대기를 추천드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도바의 승리, 꽤 긴 한 50% 정도가 되는 짝대기를 제가 선택한다는 건 몰도바를 굉장히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 아주 짧은 짝대기를 굉장히 많이 제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져갈 거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이변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배당이 몇 경기 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몰도바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몰도바의 홈 경기력을 믿어보고 싶고, 또 몰도바가 어떤 경기를 추천드리고 싶냐면은 3대2로 폴란드를 잡아냈던 유로 예선 경기, 이 경기는 한번 돌려보기에서 시청을 해보시면은 이 몰도바의 현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몰도바의 승리 구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시간의 마지막 분석 영상입니다. 12번 대상 경기 덴마크와 노르웨이 매치업이고요. 덴마크의 슐만트 감독은 유로 본선에서 잉글랜드를 겨냥한 전술적인 실험을 이 경기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스웨덴전을 통해서 인조인간 불사조 에릭센. 자, 에릭센의 활용 방안에 있어서 게임 메이커에서 세컨 피니셔로 회귀를 시켰죠. 그리고 확장을 했습니다. 자, 회귀, 확장, 어떤 단어를 들이밀더라도 에릭센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지난 스웨덴전만큼 슐만트 감독을 들뜨게 했던 그런 경우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에릭센을 어떤 식으로 유로 본선에서 활용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만천하에 공개를 한 셈이었죠. 알아도 막지 못할 공격 옵션을 구축하겠다는 자신감의 발로였기는 하지만 달라진 A 전술에 지나친 오픈이라는 느낌을 받은 겨울인생이고, 노르웨이전까지 같은 패턴으로 이 말이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입니다. 노르웨이전에서는 스웨덴전에서 짧은 시간 동안 A매치 출전 기록을 세이브해 주는데 거쳤던 포울젠과 카스퍼 돌베리를 활용하는 B전술을 점검해 보려는 휠만트 감독의 의중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전에서 포울젠과 처음에 돌베리를 선발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기 막판에 어떤 컨디션 조율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A매치의 출전 기록을 계속 세이브해주고 싶은 그런 휠만트 감독의 어떤 정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포울젠과 카스퍼 돌베리를 활용하는 비전술을 점검해보는 노르웨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릭센의 어떤 덴마크, 일반 덴마크를 상대하는 팀은 에릭센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에릭센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덴마크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노르웨이전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휠만트 감독의 어떤 경기를 짜는 전술적인 성향을 보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 리그를 씹어먹었던 에링 홀란드를 상대하면서 잉글랜드 케인의 방어 전술을 학습하려 하겠죠. 홀란드를 너무 지나치게 묶는 게 아니라 홀란드를 자유롭게 놔두면서 홀란드를 방어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잉글랜드 케인을 방어하는 전술을 대입을 시킬 거고, 에링 홀란드를 그러니까 상대하면서 잉글랜드 케인을 상대하는 그런 전술을 아마 테스트는 아니고 이제 완성 단계에서 좀 더 학습을 해보려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물론 잉글랜드의 전매 특허인 얼리크로스에 의한 기습적인 골메이딩을 방어하는 전략은 셀타비고의 라르센을 대응하면서 수비적인 효율성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요. 라르센이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노르웨이 솔바켄 감독이 라르센을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46분의 교체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코소보전에서는 에링 홀란드를 파이널 타켓으로 하는 홀란드 쇼타임을 이미 실현을 했기 때문에
유로 본선행이 좌절된 술바켄 감독은 아무래도 라르센을 원톱이든 더블 포워드든 공격 옵션의 히든 카드로 투입을 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휠만트 감독으로서는 잉글랜드의 다양한 크로스에 이은 다이렉트 피니시의 대형 전술을 짜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실점을 내주더라도 2, 3선의 다양한 수비 전술을 확인 사살해야 하는 휠만트 감독의 입장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인 돌벨이나 포울젠을 이용한 B옵션, C옵션을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상대 공격수를 놔주고 그러니까 에링 홀란드나 아니면은 셀타 비고의 라르센이나 그 선수들을 통해서 그 잉글랜드와의 수비 전술을 좀 더 완성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점을 하겠죠. 제 생각에는 실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덴마크는 실점을 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실점을 하고 포울젠과 돌베리를 파이널 타켓으로 움직이는 리드 당한 상황에서 전세를 반전할 수 있는 경기력을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전술과 이제는 다음 주에 바로 유로 본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와 A 매치는 사실 노르웨이보다는 덴마크에게 훨씬 더 유용한 그런 프렌들리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점을 하고 그 실점을 만회하고 따라가고 또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훈련도 이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포울젠과 돌베리를 기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스코어 같은 부분들은 그리 집착하지 않을 것 같은 덴마크, 그리고 유로 본선 탈락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그 노르웨이의 막강한 공격력의 기세, 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고받는 접전 속에서도 모든 상념에서 자유로워진 노르웨이의 미세한 우세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채널 방송 36회차 1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서 다시 만나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